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도 30% 다운해가지고 이제 팔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이 하이닉스의 독점을 막을 수는 있겠고,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 실제 매출 확대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보고, 결국에 HBM3E나 4 쪽에서 이 진행을 해서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8만 전자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영업이익이 보통 한 8조 9조 정도 됐거든요. 지금 이제 감안했을 때 한 10조 전후까지 찍어주게 된다면 8만 전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테슬라와 애플의 대형 수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대형 수주 뒤에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두 건의 수주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소위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8만 전자가 되냐 마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살짝 숨이 죽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긴 한데, 여러저러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나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확인하기도 하고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삼성전자의 현재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수주를 따는 게 당장 바로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뭐 가장 빨라봤자 제가 봤을 때는 오스틴에 있는 그 CIS 같은 경우가 내년 초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 매출 발생이. 근데 물론 주식은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하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는 건 이해되겠지만, 테슬라는 아주 빨라야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말입니다. 왜냐면 팹을 다 짓고 실제 시제품 나오고 어떻게 그 가격 협상했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아마도 가격 협상이 아주 유리하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맞으면 이런 거죠. 삼성은 2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삼성 폰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삼성 플립 7 있죠? 이게 접히는 거, 이렇게 접히는 거. 그거에 3나노 기반의 GAFS라고 하는 기술을 썼습니다. 이것은 GAFS라고 해서 삼성이 먼저 개발한, TSMC도 먼저 개발한 어떤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이론적으로 더 우수한데도 TSMC가 쓰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쓰질 않았었어요. 말하자면 삼성 바깥에서 이 GAFS를 빅테크 회사가 쓴 경우는 테슬라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스럽게 삼성전자가 이익률을 높게 책정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그렇게 매출은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영업이익이 엄청난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말하자면 그게 저는 약간은 지금 미리 올랐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 비하인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 같은 거는 결국에는 예전에 어떤 감각이었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특이하게 작년 말 정도 조직 개편을 진행할 때 워낙에 이제 HBM이 또 안 좋았고 파운드리도 안 좋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다 될 줄 알았는데, 특이한 건 보시면은 시스템 LS의 사업부장이라는 분, 박용인 사장이라는 분만 유임이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때도 계속적으로 빅테크 회사의 수주를 계속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것들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장을 유임시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협상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뭐 사모노스트라고 하는 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달 전에 벗었긴 했는데, 이게 3심인 거고, 보통 회사에서는 2심 판결이 대부분 3심 따라간다고 얘기할 때 2심이 이미 무죄가 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복귀라고 하는 게 될 수 있다,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의사결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추진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을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이제 HBM 같은 것도 이제 여전히 얘기 나오고 있고, 아직 근데 이제 올해 안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있죠. 특히 되지 않겠냐, 바로 엔비디아 승인 여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3E라고 하는 12단 쪽의 승인 여부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업계의 전망이긴 한데, 여전히 이건 뭐 1년 반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도 30% 다운해가지고 이제 팔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이 하이닉스의 독점을 막을 수는 있겠고, 삼성전자의 이익을 아주 많이 가져다주지 않더라도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 이 실제 매출 확대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보고, 결국에 HBM3E나 4 쪽에서 이 진행을 해서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4년도 한 작년에 8만 전자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영업이익이 보통 한 8조 9조 정도 됐거든요. 지금 이제 감안했을 때 한 10조 전후까지 찍어주게 된다면 8만 전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얘기는 합니다. 뭐 저는 근데 주식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이 메모리 시장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셨는데, 본격적으로 본론에 앞서서 대표님이 느낀 삼성전자만의 사내 문화나 분위기 같은 건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05년 말부터 근무를 했고, 회사를 그만둔 건 2015년에 그만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가깝게 됐는데,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를 뭐 동료를 통해 듣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삼성전자 컨설팅을 또 2018년도에 들어갔다가 2019년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 들어갔다가 22년 말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말하자면은 삼성전자 나온 지 한 4년 뒤에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3년 뒤에 들어가 보더니 조금씩 변화가 된 거가 눈에 띄었었어요. 그때 이제 이때 회장들의 CEO죠. 그리고 리더의 책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전자업계 1등 그다음에 글로벌 탑 5 회사가 됐던 적이 언제냐면은 삼성전자가 2018년 정도 됩니다. 2017년 18년 정도 되는데 그때 삼성전자의 분위기는 맞으면은 소위 초격차란 단어가 그때는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때 이제 18년도에 퇴임했던 소위 용퇴를 했던 권오현 회장이라는 분이 초격차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론화가 많이 됐었고 삼성이 드디어 한 걸음 훨씬 앞서가는구나 가능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메모리 산업은 보통 메모리 그 현재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1년이 앞서 있었어요. 앞서 있었고 파운드리도 그때 수주를 뺏기긴 했었어도 TSMC하고 한 14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점유율 차이가 2배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6%하고 21%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좀 접근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되는 건가? 뭐 이런 것까지 고민됐었습니다. 전자업계 압도적인 1등이 됐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이때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빡시게 일했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 권오현 부회장 회장의 기조가 뭐였냐? 워크 스마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근무 태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근무 성과 관리한다.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이끌려고 했었었고 최대한도로 그때 했던 건 뭐냐 조직 간의 벽을 없애기 위한 활동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소통 문화라고 하는 게 잘 돼 있었는데 제가 18년 19년도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그때 CEO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CEO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되면서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메모리는 이게 원래 잘했기 때문에 한 턴이 CEO가 나간다고 해서 당장에 확 바뀌지 않거든요. 잘했던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전히 잘 됐었어요. 매출은 좋은데 파운드리가 이제 거꾸로 하기 시작해요. 거꾸로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 나왔던 게 뭐냐 파운드리 저는 되게 싫었었는데 저는 인사팀 소속이기도 했고 연구소 소속이기도 했었으니까 파운드리 사업부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이 잘 안 되니까 이걸 남 탓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파운드리 안 되는 것이 더 안 된다고 그래서 파운드리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리더의 문제였었는데요. 그런 형태로서 뭔가 조직적으로 어떤 한 분야 쪽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좀 듣긴 들었었어요. 그러더라도 이제 매출 워낙에 이제 메모리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업계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터져가지고도 이제 삼성전자 컨설팅에서는 21년, 22년 됐었습니다. 그때 정말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이제 23년 때 엄청나게 손을 많이 받고 22년부터 조짐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22년 11월까지 삼성 내부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얘기 나오냐 삼성 내부 게시판을 보게 되면 조소기업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뭐 저기 유튜브 중에 유명한 거 중소기업을 조소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같은 회사나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월급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거대한 배라고 들어왔는데 난파선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제 2등 기업이라고 막 게시판이 막 난리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변화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해서 반도체 메모리는 어떻게 되냐 경쟁이 1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아니라 21년, 22년에는 이제 세 회사가 같은 형태로 거의 같이 달려갔습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만 뒷걸음 주신 거죠. 아니면 딴 애가 쫓아오는 것을 막지 못했던 거죠. 이런 형태의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위기 같은 게 좀 더 약간 위기가 더 많이 생겼고 위기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이 일을 잘했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나이 또래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고 제 동료들은 보통 삼성전자에서 20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이직했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 왜 연구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희다. 어떻게 왜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문화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냐? 물론 중요한데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열심히 해야 될 것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됐었거든요.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길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의 반도체 업계는 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반도체를 만들 때 어떤 리더 한 명이 이 단위 기술을 알질 못해요. 이게 좀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말하자면은 각자 달리기를 되게 잘해야 거대한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 개발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문화가 없다가 아니라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별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게
잘 서비스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내가 이렇게 지시했어라고 하는 리더십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단위 공정, 단위 어떤 제품 요걸 하나하나 만들어줄 때 그 단위 부분마다가 다 잘 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성능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방식, 엔지니어한테 어떤 의사결정을 줄 수 있는 어떤 형상, 혹은 리더들이, 그것보다 이제 회사로 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로 보자면 리더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니어 때 어떻게 일을 했을까? 저도 기억나는 사건이, 제가 무슨 공정 실수를 하나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위에 있던 리더가 가더니 회의 때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온 거예요. 제가 공정 실수했더니. 그냥 저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욕먹는 일이야. 그냥 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얘기하지 못하는 CEO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분은 이제 아주 빡세게 조직 관리했었고,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이것에 대한 소위 블레임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었고 일을 잘했던 분이지만 그게 리더십이 강했던 분은 아닌 거죠. 리더는 뭐다? 이 가장 어려워진 이 반도체 현황에서 사람한테 과제를 주고 믿고 맡기고,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실패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블레임하지 않고, 거기를 통해서 무언가 또 다른 형태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사장이 상무들을 뭐라 그래? 그럼 상무들이 뭐라고 하니 욕먹기 싫으니까 상무들이 딱 비껴나요? 그러면 사장이 욕했던 게 담당자한테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삼성 다니다 그만둔 친구 같은 경우는 자동문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자동문 조직. 화살이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왔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도전적인 과제 같은 걸 하지 않고 안정적인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걸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나노 반도체 만든다, 2나노 반도체 만든다? 그러면 이게 다 요만한 아주 좁은 영역에다가 아주 밀집해서 무언가 공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조금만 안정화돼서 안정적인 게 다 쌓이면 3나노 만들 수 있던 걸 4나노 만들어야 돼요. 공정이 다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보신을 하게 되면은 성능 총체가 안 나와요. 말하자면은 서로 믿고 도전적인 걸 해야 3나노가 2나노가 될 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조그만 것들이 다 모여 속에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는 단위 개별 엔지니어들의 자율성,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는 문화, 책임지는 임원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들이 점점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욕먹기 싫은 거고, 내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조직 간의 벽을 쳐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더 돼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오다가 급격하게 선두 자리를 위협받게 되었는데, 삼성전자에 닥친 위기의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많이 아시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이제 소위 HBM 사태가 가장 컸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KBS 다큐멘터리에서 삼성전자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도는 몇 년도였냐? 삼성전자가 TSMC한테 아이폰의 AP를 뺏겼던 시기가 2014년이에요. 원래 삼성전자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CPU라고 하는 AP를 만들다가 그걸 TSMC 뺏기거든요. 그게 2014년이고,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 매출이 가장 안 좋았던 2023년, 그 모든 회사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조단이 굉장히 크게 매출 많이 했었는데, 여기를 이었더니 이게 별로 물가 상승률과 전체적인 성장률 대비했을 때 거의 없던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 그게 이제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잃어버린 10년인데 저는 아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매출금이 커진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때 성공도 있었는데, 이게 모든 전자업계 반도체업계가 다 꼬꾸라졌을 때, 그때를 이제 이어서 1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위기는 맞습니다. 가장 큰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HBM 사태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이제 둥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웨이퍼 공정이라고, 전공정 얘기하고, 요것을 다 잘라서 여기다가 칩을 붙이는 걸 후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서 이게 반도체 칩의 선단이라고 해서 보시면 D램의 10나노, 4세대, 5세대, 6세대 얘기해서 그걸 D봇 A, B, C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이 단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기존에는 1년 앞섰던 것들이 이제 동률이 되거나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점점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단품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잘 되어 있어야 지금
D램 다이를 막 쌓아 올리는 HBM 같은 것들이 잘 되는데, HBM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들기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었다가 삼성전자 같이 했었고, HBM3나 3E라고 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확 돈을 벌어버린, 이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점유율이 더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후공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했었어요. 그건 왜 그렇겠죠? 이 가장 항상 반도체의 삼성전자의 CEO들은 반도체 D램의 혹은 플래시의 설계팀 엔지니어가 대부분 CEO를 합니다. 이 전작과의 주로 뭐예요? 웨이퍼 공정에서의 설계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CEO를 했었어요. 이분들의 시대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또 후공정 별로 안 중요했었어요. 후공정 뭔데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반도체 엔지니어를 통상적으로 이쪽 설계나 전작과 엔지니어들 제품 엔지니어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 제품이 나온 설계도대로 만드는 사람들을 공정 엔지니어로 얘기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화공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을 만들려고 치면 여기에 후공정도 있고, 요것을 만들려고 하는 장비가 소부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분과 장비, 요쪽은 누가 중요하냐? 기계과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뭐냐? 다 중요해져서 버렸어요. 솔직히 얘기했으면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반도체 20년 전에가 보통 50나노대를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또 설비가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설비가 마진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더 전에는 공정이 마진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인공이 누구냐? 설계 엔지니어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공정과 설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후공정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지금 안 돼요, 그렇게. 네, 말하자면 신규 공정에 대해서 기존의 위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기술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 조직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 평등한 기술적 위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 같고, 지금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혁신적이었던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았나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제품들을 봤을 때는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24에 있었을 때가 뭐였냐면은 황창효 사장이 얘기했던 반도체 낸드 플래시의 소자를 만들었던 CTF라는 소자를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소자를 만들었던 첫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한 6, 7년 정도 뒤에 3D 반도체라고, 웨이퍼를 이렇게 해서 소자를 막 만들었는데 이게 줄어들기 어려우니까 웨이퍼하고 수직인 것을 세워놓고 여기다 소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CTF랑 3D 같은 것들은 혁신적인 사례인 것 같긴 해요, 반도체를 보자면. 근데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여드는, 그러니까 길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 빨리 하고 남들 잘하게 되는, 물론 그거 중간중간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만서도 큰 혁신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고객들이 느끼시기에는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봤을 때는 딴 것보다는 이 접는 폰 나왔었을 때, 그때가 좀 혁신이라고 생각 많이 드시죠. 소위 이제 폴더블 폰 나왔을 때, 이런 걸 제외하고 삼성전자는 기존에 잘했던 걸 했던 거에서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혁신이 있었냐라기보다는 기존의 반도체라는 세계에서 기존의 생태계 내부에서 잘했었는데 그것들이 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캐치를 못했다. 후공정이 중요하고 전공정 기술이 중요했을 때 왜 그랬냐? 기존의 삼성전자가 자기 내부에서 완결해서 만들었던 방식은 잘했는데 이게 글로벌 1등까지 가는 데는 좋았었어요. 근데 주위를 돌아봤더니 삼성전자는 메모리 생산을 제일 잘하는 건 맞는데, 봤더니 TSMC는 파운드리 생산,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위계 생산을 너무 잘해. 여기 1등이야.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GPU 너무 잘 만들어. 그러면 이제 여기 글로벌 1등 돼서 얘네들이 과점 형태로 해서 회사들이 협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한 전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개방하기보다는 이게 보완을 철저히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의 1등까지 왔던 방식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등이 돼서 진정이 업계에서 정말로 압도적이라는 얘기가 자기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단위 기술마다 경쟁력 협력할 수 있는 형태, 그런 회사가 됐느냐, 정말 엣지가 하나 확실히 있어가지고 어디에 낼 수 있었냐,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패착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 6년 전까지만 해도 TSMC, 엔비디아보다도 시총이 높던 삼성전자인데요. TSMC와 엔비디아가 처음 부상했을 때 삼성전자 내부에서 느낀 위기의 신호들이 있었나요? 네,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TSMC랑 엔비디아는 나눠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업체죠. TSMC 쪽으로 같이 보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부라는 곳이 삼성전자가 2017년에 만들어지니까 그건 조금 이제 후발주자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TSMC의 기술력만큼을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인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반도체 잘했던 거 말고는 삼성전자가 다른 쪽에서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엄청난 이익을 걸었던 건 맞고,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확장이 덜 됐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내부에서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새롭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잘못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 업계가 잘 안 되니까 파운드리 업계 잘 되도록 도와준다기보다는 파운드리 이렇게 못하냐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이것을 계속 힘을 불어주거나 위임을 해주고 이런 방식보다는 메모리보다 파운드리가 못해. 이렇게 위계를 두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설계 쪽, 시스템의 사업부를 생각해 볼게요.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랑 경쟁 체계가 아니고 같이 설계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의 사업부라고 하는 데서가 직접 자기가 설계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디바이스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핸드폰 쪽에 있는 AP라는 엑시노스 설계겠죠. 근데 그게 퀄컴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노하우 차이가 많이 나고 인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람들, 특히 시스템에서 사업부 사람들은 여전히 일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시스템에서 사업부가 해외로 이직하기 위한 되게 좋은 교두보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생산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생산, 그러니까 공정이나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 거기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설계는 우리나라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삼성전자 시스템을 사업부에서 설계를 하다가 미국으로 가요. 그러면 뭔가 없으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실리콘밸리에 눌러 앉아버리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스템을 사업부에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내부에서 여기를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어떤 도전적인 과제나 거기에 대한 처우 같은 것도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첫 번째 조직적인 문제, 이거에 어떤 실패 같은 것들을 용인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등수를 따지거나 아니면은 전작과 설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정 같은 경우나 설비 같은 경우나 패키지 같은 경우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이 위계적인 의사결정 방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국내로 보자면 다행이에요. 하이닉스가 있는 게. 삼성전자 임직원 중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연구소 출신들이 특히 이직을 많이 하는데 연구 개발을 했었으니까 제 동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이닉스 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 조직 내부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금 조직을 관리를 할까라는 마인드를 갖던 게 아니라 우리가 삼성전자인데 또 들어오겠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실력이 있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이런 과장 이상급의 엔지니어들이 쉽게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직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특히 이 TSMC와 엔비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로 TSMC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단위 기술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지라고 해서 후공정이 있고 설비가 있거든요. 여기 기술이 약간 위계보다는 수평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술이 내가 대장이야 하는 거, 이런 문화죠. 수직적 계열화보다는 수평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술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TSMC가 그게 장점인 것이고, 엔비디아 같은 설계 쪽에서는 이 우수한 인력들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보시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아시지만 CFO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삼성전자는 전영현 회장 기술 엔지니어는 아실 수 있겠지만은 삼성의 CFO 누군지 알고 있어요. 소위 이제 사업전략 TF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현호라는 분이 공중에 튀어나오고 있죠. 나올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술 엔지니어의 의사결정권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술의 위계가 굉장히 중요할, 기술 개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걸 수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다들 내가 조직 내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조직 내 서포팅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인사와 재무 쪽 사람들이 힘이 센 조직들이죠. 구립 조직은요. 이 사람들이 기술을 모르는데 의사결정권이 굉장히 강해요. 한마디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화예요. 예를 들면 재무팀, 인사팀이 있을 때 여기들이 인사평가를 관리하고 여기가 어떤 비용 관리를 하는 것들을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기술 엔지니어들이 그냥 내가 책임질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TSMC한테는 수평적인 것을 못 배웠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한테는 뭘 못 배웠냐면 기술 엔지니어한테 소위 인파워먼트, 위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